침투 탐상시험 제6강 수업은요 19페이지 그 중간 부분 있지요. 방사선 투과시험 2 해놨는데 요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방사선 투과시험 이걸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과 마찬가지 저도 방사선 투과시험 현장에서는 근무한 적도 없고 아주 깊게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침투 탐상 시험에 간혹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원론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소개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데는 이게 한꺼번에 이 방사선 투과 시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이해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저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걸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걸 지금 강의하니까 여러분도 꼭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수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사선 투과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X선, 감마선이 아니고 X선입니다. X선 발생 장치 구조 및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X선 관이 있습니다. 요 기본 구조는 음극과 양극으로 되어 있습니다. X선 관이 튜브인데 음극에는 필라멘트하고 포커싱, 집속컵이라고 하더라고요. 포커싱 컵이 이제 집속한다, 모은다. 포커싱 컵 두 가지가 구성된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음극에는 필라멘트하고 포커싱 컵으로 구성되어 있고 양극에는 특수금속 삽입한 표적 전극봉이 있다. 표적 전극봉이 있다. 그 다음에 X선 관, 이거는 말이죠. 발생 장치에서 X선 발생하는 장치로 진공 상태 유리관 속에 양극, 음극, 전극이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극을 또 한번 설명해 봅시다. 양극은 열 전도성이 아주 우수한 정기적인 금속이며 구리 재질입니다. 양극은 음극 향한 면에 음극 쪽에다가 표적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극에서는 표적 물질은 뭐냐? 높은 원자번호, 고용융점, 높은 열전도 물질이며 텅스텐이나 금이나 백금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텅스텐을 구리전극 속에 넣어 사용한다라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표적 물질은. 그 다음에 음극, 집속컵, 이제 집속컵이라고 나오는 게 이제 포커싱 컵. 집속컵, 방출된 전자가 양극에 이동할 수 있는 정전기, 그 이제 일정 정전기적인 렌즈가 가능하며 순철, 니켈 재질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합니다. 음극에서 집속컵은. 필라멘트는 뭐냐면은 음극의 전자를 방출하는 선은 그 방사선 물질 소스라 이 말. 선은 소스이며 전기적 열적 특성이 좋은 직선 코일 형태의 여기에도 뭐냐면은 텅스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 백열전구 옛날에 보면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필라멘트가 텅스텐 선이 있었습니다. 자, 필라멘트에 전류하려면 전자 발생할 수 있는 온도까지 가열이 돼야 됩니다. 이 경우에 적용할 전압을 바꾸면 필라멘트 전류가 변화하고 전자 방출하고 튜브에 흐른 전류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뭐냐 전자 방출수가 이렇게 변화합니다. 자, 음극은 요렇고 그 다음에 초점, 포커스가 나오네요. X선 관 안에서 전자가 충돌하여 X선이 발생하는 곳의 면적입니다. X선이 발생하는 곳의 면적입니다. 초점 작을수록 사진의 섬세도가 증가하고 사진 상질이 우수합니다. 사진 영상 섬세도는 방사선 선은 즉 초점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초점이 지나치게 작을 때는 열에 의해서 파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초점은 뭐든지 적합한 크기를 유지한다. 뭐든지 지나치게 작거나 크면 그 어떤 또 부작용이 있듯이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다 이해는 못하지만 이런 쪽이 있다라는 거 한 번씩 알아두시고, 혹시 여기에 관한 게 기본적으로 문제가 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문제를 풀고 궁금하면 이쪽에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CBT 시험을 치면은, CBT 시험을 치는 사람에게 왜 그러냐면 방사선이나 또 별도로 이제 자격 시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아주 깊이 있게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아주 깊이 있게 그거 다 못 다룹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전문가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침투 비파기는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제가 이제 느껴본 경험으로는 그렇더라고요. 시험이 없으니까 공부가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시험이 있음으로써 어느 정도 그 계획된 시간에 공부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여기서 이 침투하는 사람 대부분 요 시간, 이 과목에서 하는 거는 침투 비파계 CBT 시험을 치려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CBT 시험을 치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본 용어나 기본 원리를 충실히 해놓고 문제를 풀어보면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60문제 중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면은 CBT 칠 때 아무리 몰라도 40문제 이상은 맞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뭐가 제일 문제냐면 침투 비파괴 같은 거 할 때 CBT 이론 시험을 딱 치는데 앞부분에 보니까 초음파나 뭐 방사선이나 다른 비파괴 검사에 관계된 몇 문제씩 나왔는데 그게 굉장히 까다롭더라.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문제 내는 분들이 여러 기본적인 그 말고도 뭐 중간에서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여러분이 참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로만 다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다른 부분, 이 침투 비파괴의 원리나 다른 부분을 충분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그 금속 재료가 제법 많이 나와요. 그 부분을 충실히 공부한다면은 우리가 평소에는 한 5번쯤 공부하더라도 시험 칠 때 분명히 앞에 나에게 까다로운 부분이 나오더라도 너무 거기에 당황을 하지 마세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방사선 같은 것도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한데 그 문제를 한 문제씩 내라 하니까 전에 안 했던 걸 저 중간에 써내낸다면은 우리가 모를 수 있는 못 맞출 수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다른 문제를 많이 내서 36문제 이하를 맞도록 그렇게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항상 보면은. 그러니까 앞에 내가 접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오거나 영어를 살짝 바꿨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그 뒤로 가면은 또 이제 내가 충실히 이걸 이제 침투 비파기 공부를 한 5번 정도 했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40문제 이상은 맞출 수 있습니다. 그 40문제 정도 맞으면 되잖아요. 그죠? 또 최악의 경우는 37문제 맞아도 되잖아요. 근데 그건 좀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가 평소에 공부는 열심히 하되 그 시험 칠 때는 내가 40문제 맞으면 이게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막 떠들고 그러지만 저도 그 문제 풀으라면은 그렇게 그런 부분 어려운 데서 뭐 방사선이 초음파니 어려운 데서 한 문제씩 꺼낸다면 저도 그 다 못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런데 주눅 들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지나치게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하면은 그 이론 문제 같은 거는 CBT는 얼마든지 이렇게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면 40문제는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와 함께 동행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세척 처리 및 제거 처리 해놨잖아요. 왜 여기에 이제 두 가지를 해놨냐면 규격집의 본래는요 캔에 들어있는 용제로서 제거하는 것은 제거 처리라고 했고 물로서 씻어내는 것은 세척 처리라 했는데 그렇게 해놨는데 요즘은 보니까 용제 제거 쓴 거 캔에도 보면 세척 제거를 혼용을 해놨더라고요. 자, 제가 이거 침투 비파기 하면서 설명을 했죠. 전에는 이걸 갈라짐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또 균열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막 좀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실습을 하겠지만은 그 용재 제거 그 캔에 보면은 세척 제거 두 가지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혼용한다라는 뜻이 되겠더라고요. 자, 1번 세척 처리 및 제거 처리는 시험체에 부착된 잉여 침퇴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 보통 이제 용접을 하면 중간 부분이 용접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라인더로 갈아버립니다. 갈아버리면은 표시는 우리가 외부에서 눈으로 보면 표시가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이제 침투액을 뿌리면은 결함이 있는 쪽에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결함이 침투액이 결함 속으로 스며듭니다. 근데 침투액을 뿌려놓고 조금 전에 우리 5분, 주로 5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5분을 기다리도 표면에 침투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면 그 결함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잉여 침투액은 말이죠. 나중에 세척 제거하고 현상할 때는 이게 딱 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척 처리하고 제거 처리를 합니다. 자, 시험체에 부착된 잉여 침투액을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이때 결함입니다. 흠을 결함이라고 합니다. 흠 속에 침투된 침투액이 너무 세게 닦아내면 그 결함이 표면에서 가까운 곳이 있는데 너무 용재 제거라든지 물로가 싹 씻어낸다든지 하면 그 안에 빨려 나와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잉여 침투액을 잘 닦아야 되는 것이 결함 속에 침투된 침투액을 유출하는 것. 과도한 유출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과도한 처리를 해버리면은 결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요거 꼭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침투액은 형광 침투액과 염색 침투액이 있잖아요. 그죠? 염색 침투액은 어디든지 그 캔 3개만 들고 가고 기름 걸레라든지 이렇게 킴타올저라든지 이것들만 들고 가면은 야외고 어디든지 검사가 갑니다. 그런데 형광 침투액을 사용할 때는 암실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둡기 때문에 거기에 시험체 표면에만 비춰주는 자외선 조사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꼭 좀 알아두시고 세척 처리, 제거 처리 상태를 그 다음에 이제 형광 침투액을 사용할 때는 암실에서 하잖아요. 그죠? 어두우니까 그 시험체 전면적으로 잉여 침투액이 잘 제거되었는지 이걸 알 수 없잖아요. 형광 침투액은 제거 안 하면 그냥 눈으로 보면 암실에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외선 조사 장치를 비춰서 보면은 결함 부위는 중간에 있습니다. 거기서 25mm 밖에도 많이 그 형광 물질이 보이면은 그건 세척 처리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척 처리, 제거 처리 장치는 반드시 형광 침투액을 사용할 때는 자외선 조사 장치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꼭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잉여 침투액을 물로 씻는 것은 수세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후유화성은 기름 베이스 유화제일 때는 B이고 물 베이스 유화제는 D입니다. 어쨌든 수세성, 물로가 한 번에 씻어내거나 아니면은 유화제로 한 번 쓴 후에 다시 씻어내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물로 세척한다라는 거 여기 알아두세요. 근데 후유화성 침투 탐상할 때는 거기에 물로 씻으라는 그 기원은 없습니다. 후유화성이라는 자체가 붙어버리면은 유화제를 쓰고 또 다시 물로 씻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3번 스프레이 노즐 사용할 때 수압 물의 압력이 너무 세면은 그 결함 속에 들어가 있는 침투액을 씻어내 버리겠죠. 그래서 275kPa 이하를 유지한다. 이런 것도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CBT 시험에 275kPa 이하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형광 침투액을 사용할 때 적용하는 물 온도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10 내지 40도가 적당하다. 우리 앞부분에서 할 때 침투액을 쓸 때는 몇 도라고 그랬습니까? 15도에서 50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형광 침투액을 사용할 때는 물의 온도입니다. 물의 온도는
물로 씻을 때 물의 온도는 10 내지 40도씨가 적당하다. 이거와 침투 작용할 때 그 온도 15, 50도와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5번 용재 제거성 침투액은 캔입니다. 헝겊이나 종이 수건 및 세척액으로 제거한다 맞습니다. 특히 제거 처리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체를 세척액에 담그거나 세척액을 다량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너무 많이 담궈버리거나 세척액을 다량으로 적용해버리면 쉽게 말하면 결함 속에 들어가 있는 침투제가 현상하기 전에 흘러나와 버립니다. 그럼 결함 못 찾습니다. PET에서 의사지시가 나타나는 경우 이건 결함이 아닌데 우리 초보자들이 하면 마치 결함처럼 보인다. 그럼 혼돈이 일어나겠죠. 그죠? 결함을 찾으라고 했지 결함 비슷한 걸 찾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가짜 결함이다 해서 의사지시라고 합니다. 의사지시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떤 때 생기느냐? 점 처리를 잘못했을 때는 막 그 결함처럼 보인다. 맞습니다. 시험체 PET를 적용할 때 침투 탐상 시험 PET잖아요. 그죠?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지 못했을 때 당연하겠죠. 잉여 침투액 제거가 잘못되었을 때 침투법이 잘못 적용될 때 이런 의사지시가 나타난다. 이런 것도 얼마든지 CBT 시험에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조 처리. 수분이 있거나 이러면 건조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용재 제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재 제거성 세척액으로 잉여 침투액을 제거했을 때는 요거는 뭐 큰 특별한 건조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잘 닦아주면 마른 수분이니까 잘 닦아만 주면 됩니다. 어쨌든 그것도 건조가 되니까요. 단 용재 제거성 세척액은 C죠. 그죠? 제거한 후에 습식 현상제를 이제 사용할 경우에는 현상 처리 후에 시험체 표면의 현상제를 재빨리 건조시킬 수 있어요. 요 꼭 좀 알아두세요. 자, 잉여 침투액을 물로 씻었을 때는 건조를 해야 되는데 그 뒤에 또 습식 현상제를 썼을 때는 현상제 쓰고 나서 건조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 또 건조할 필요 없습니다. 꼭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건조 처리는 시험체 표면에 부착된 수분 건조할 수 있는 정도로 처리합니다. 너무 세게 건조하면 안 되겠다. 3번 건식 현상제는 D죠. 속건식 현상제는 S입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탐삭 부위 현상할 때는 잉여 침투액 제거를 위해 수세성 세척제, 기름 베이스 유화제 및 물 베이스 유화제 적용한 후 건조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현상제가 건식 현상제나 속건식 현상제일 때는 그 앞부분에 물을 한번 씻어서 제거했을 때 그 다음에 건조를 하라는 거고, 앞에 그런 물로 씻거나 하더라도 현상제가 습식 현상제 적용할 때는 앞에서는 안 하고 습식 현상제를 적용한 후에 현상 처리한 후에 건조를 한다라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해 주세요. PET 시험 물을 한 번 또는 두 번을 쓸 수가 있지만 무조건,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 잉여 침투액을 물로 씻을 때는 그 다음에 건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뒤에 또 습식현상제를 쓸 때는 앞에 거는 안 하고 습식현상제 쓰고 나서 마지막에 건조한다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4번 세척액으로 제거할 때 자연 건조하거나 마른 헝겊, 종이, 수건 등으로 닦아내고 가열 건조하지는 않는데 너무 세게 건조해버리면은 그 안에 있는 그 침투액이 날아가 버린다. 침투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표면 장력, 점성, 접촉각 이런 것도 뒤에 이제 문제로 나와 있을 때 여러분 좀 잘 봐 주십시오.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자꾸 그런 걸 꺼내려면 진도가 늦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초자에 생각하지 말고 이런 문제를 풀다가 보면 이런 것들이 또 나옵니다. 그림도 나옵니다. 접촉각이 뭐 90도 이하일 때 좋다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자, 21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제 현상 처리하고 관찰. 근데 이게 뭔가 잘못됐을 때는 재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후처리도 해야 됩니다. 이 왜 그러냐면 현상제나 침투제가 이게 부식도 생기고 그래. 부식도 되고 이러니까 이건 안 좋습니다. 깨끗이 닦아내야 됩니다. 대표적인 현상법은 건식현상법이 있습니다. 건식현상법. 이거는 본래 이게 이제 침투 탐상할 때 그 현상제는 건식 하얀 가루입니다. 밀가루처럼 생긴 하얀 가루입니다. 이걸 그대로 뿌리는 겁니다. 그럼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골고루 잘 안 뿌려집니다. 그 다음에 습식현상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용성은 A요. 수현탁성은 W다. 수용성은 완전히 녹은 거고 수현탁성은 섞여 있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속건식 현상제는 이 하얀색 가루 분말에다가 기름을 섞어가지고 섞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뿌리면은 표면에 골고루 잘 붙고 잘 펴지고 또 기름기가 빨리 증발하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속건식 현상법이라고 합니다. 자, 건식 현상은 D다. Drying Developing인데 백색 분말 가루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 건식 현상제 살포기가 있습니다. 살포기로 이제 분무 안 하면은 이게 막 천지로 날아다닙니다. 살포기로 분무할 때는 비산에 특히 비산 막 날아가니까 이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습식현상제 수용성은 A고 수현탁성은 W입니다. 시험체를 세척 처리한 후 습식현상제 속에 습식현상제는 침지, 분무, 붓기, 붙일 다 합니다. 침지, 분무, 붓기, 붙일. 여러분 알아두세요. 침투제는 침지, 분무, 붙일이었고 유화제는 침지, 분무, 붓기였습니다. 자, 요거 꼭 좀 알아두세요. 어쨌든 습식현상제는 네 가지를 다 해요. 침지해도 되고 분무해도 되고 붓기해도 되고 붙일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잉여현상제를 재빨리 배후 건조한다. 이 배후 건조한다 이거는 주로 요거는 뭡니까? D일 때 그렇습니다. D. 물 베이스 유화제일 때 그렇습니다. 자, 속건식 현상제 S입니다. 분무, 붓기, 붙일 적용합니다. 분무, 붓기, 붙일합니다. 침지는 주로 안 합니다. 이건 통에 들어있는 거고 뿌리니까 분무, 붓기. 그럼 붙일은 어떻게 하냐? 뚜껑을 열면 어느 정도는 조그만 통에 여기 나와요. 나오면 붓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현상제 속에 시험체 침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속건식 현상제는 침지는 곤란합니다. 4번 습식 A 수용성, W 수현탁성. 요거는 속건식 현상제 적용 요거하고 습식하고 속건식 현상제 적용할 때의 유의사항. 즉 뭐냐면은 현상제 적용할 때 유의사항입니다. 여기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시험체 표면에 이 현상제를 적용하는데 요거 꼭 좀 알아두세요. 시험 자주는 백그라운드라는 말이잖아요. 백그라운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이런 게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피부가 좋은 사람들이 여름에 그 선크림을 발랐을 때 살짝 발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하얀 피부가 살짝 보이죠? 이런 걸 백그라운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들 보면은 뭐 주름을 가리거나 이래 하기 위해서 분칠이나 떡칠을 해버렸죠. 그거는 백그라운드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침투비 파이 검사할 때 현상제를 뿌릴 때 많이 뿌리면 좋은 줄 알고 그 노인들이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화장품 떡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버리면 절대로 결함이 안 나타납니다. 젊은 사람들이 선크림을 살짝 발랐을 때 그 피부, 안 피부가 보이도록, 잘 보이도록 그런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현상제는 살짝 뿌려줘야 된다.
그것도 뿌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상제를 뿌리고 좀 기다리면 결함이 나타납니다. 그 관찰은 언제 해야 되느냐? 현상제를 적용한 후 7 내지 60분 사이에 관찰합니다. 7분 후 1시간 사이에 관찰합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 그래. 7. 그러니까 내가 이제 현상제 해놓고 무슨 일이 내가 이제 휴대폰 전화를 어디 바깥에 두었는데 전화가 왔다. 그럼 그 전화를 하다 보니까 뭐 전화 오래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한 30분 했다. 그때 와가 해야 됩니다. 얼마? 60분 사이에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뭐 그렇게 할 때 그래 오래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한 7분 정도 지나면은 거의 그 결함이 나타나요. 그럼 그 이제 관찰하면 됩니다. 2번 형광 침투액 사용하는 시험. 특별 규정 없는 한. 이 형광 침투하면 암실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밝은 데 있다 그 암실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한동안 눈을 감고 있든지 거기에서 이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찰하기 전 1분 이상 어두운 곳에서 눈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시험체 표면에서 그럼 여기 이제 자외선 조사 장치를 쓰는데 이 자외선 등이 말이지 얼마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자외선이 쫙 잘 비춰주죠. 이 자외선 강도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가 돼야 되느냐 하면 시험체 표면에서 한 30cm 떨어진 곳에 이제 자외선 등이 있으면 그럼 그걸 이제 자외선 강도계를 옆에 갖다 대 봅니다. 그때 강도계에 얼마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800 마이크로와트 per 제곱센티미터 이상이나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이제 그러니까 자외선 조사 장치가 이상이 없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외선을 비추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 관찰하기 전에 1분 이상 어두운 곳에서 눈을 적용하고 자외선 강도계로 38cm 높이에서 800 마이크로와트 per 제곱센티미터 이상이 되었을 때 여러분 이제 자외선을 비추면서 관찰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염색 침투하는 시험표는 시험면 밝기가 이건 밝을수록 좋습니다. 그 조도라고 하는데 500 룩스 이상인 햇빛 났는 데서 하면 제일 좋고 그럼 실내에서 하더라도 등을 많이 킨 곳이 좋습니다. 염색 침투에는 500 룩스 이상인 자연광이나 백색광 아래에서 관찰한다. 자연광은 바깥이고 백색광은 그 등이나 뭐 요즘 LED 등이나 뭐 이런 이제 조도가 잘 나옵니다. 자, 4번 침투 지시 모양이 형성될 때 침투 지시 모양이 형성 시 꼭 결함 침투 지시 모양인지 의사 지시 모양인지 이걸 확인해야 된다. 왜냐하면 가짜 결함도 있거든요. 내가 잘못했을 때 이거는 좀 더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지시 모양이 불명확할 때는 재시험을 합니다. 침투 지시 모양을 제거하고 그 부분의 확대 관찰 및 다른 방법으로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자, 적심성. 이 적심성이라는 침투가 잘 나옵니다. 요 나왔네요. 요것도 시험 자주 나옵니다. 침투가 잘 되려면 적심성이 좋아야 합니다. 적심성은 말이죠. 접촉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접촉각이 90도 미만일 때는 적심성이 좋고 90도 이상일 경우에는 나쁘다 하는 거 꼭 알아두세요. 요것도 시험 문제 CBT에 자주 나옵니다. 자, 여러분 지금 6강 수업 또 저와 함께 열심히 집중적으로 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7강 수업 시간에 다시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